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새벽에 곤히 잘 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 현관문 도어록을 마구 부숩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소리도 못 질렀습니다. 그렇게도 도어록이 부서졌고 밖에 서 있는 낯선 두 남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착각해서 경찰에게 문 열어달라고 한 거랍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뉴스파이터의 제보가 온 실제 상황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특검에 출석을 하네 몇 시에 하네 막 그런 게 좀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오늘 포착이 됐다면서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 수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애초에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열흘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텐데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입니다. 노란 옷에 노란 마스크입니다. 휠체어를 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나와서 이렇게 병원 안의 모습이고요. 병원 밖에서의 모습도 이제 나올 텐데 나와서 차에 오를 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모습까지 취재진들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말씀드린 대로 지난 16일에 지병을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 측의 말로는 아직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사저에서 치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라고까지 전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세요. 이 정장보다는 이제 간편복, 뭐 더우니까요. 간편복 차림에 소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촬영차 또는 언론들이 촬영차 근접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바로 제지하고 저 현관 자동문으로 돼 있으나 원래는 그걸 다 막는 모습까지 지금 영상에 찍혔어요, 고스란히. 그리고 나서 외부에 이미 준비해둔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까지 지금 휠체어에 내려서 찍히고 있습니다. 강진애 변호사님, 근데 앞서 이제 김묘성 기자님 설명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직 증상이 우울증 증세가 호전된 건 아니지만 본인이 퇴원해서 자택에서 오가면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퇴원시켜 주는 거예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 측 법률 대리인 변호사들은 완전히 호전된 것은 아니고 집에서도 치료를 계속하면서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병원에 입원을 할 때와 퇴원을 할 때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의료진의 판단은 이제는 어쨌든 집에서 왕복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것이 소환에 불응하려는 쇼가 아니냐 이러한 일각의 지적에 있어서는 특검에서 정당한 소환 요청이 왔을 때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부분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김건희 여사가 퇴원할 예정이라는 건 오늘 아침 모든 방송에서 오늘 퇴원 예정이라고 거의 뭐 예정됐어요. 근데 그게 몇 시냐에 이제 이 문제였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언론들이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포착됐어요.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관심이 많고 특히 이제 특검 대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취재가 뭐 수월하지 않아요. 멀리서 찍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가까이 접근이 안 되니까. 보세요, 이제 막으라고 빨리 가서 막아.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어쨌든 뭐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들이나 아니면 언론에 노출될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송환이나 아니면 조사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가 안 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의료진이 아니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이 과연 제대로 잘 출석을 할까 하는 부분, 물론 뭐 공식적으로는 소환의 요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집에서 경과를 보다가 악화돼서 출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잘 퇴원하셔서 사저에서 치료하시고 또 수사에도 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영상에 또 김건희 여사가 뭐 안경 쓰고 마스크로 거의 얼굴 절반 정도를 가린 상황이라서 장유미 변호사님, 저 영상만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물론 치료를 열흘 넘게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뭐 일반 상태보다 건강한 모습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없겠지, 만무하겠지만 그렇다고 뭐 수척해 보인다 또 그렇게 단정하기는 또 영상 자체가 너무 부족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검팀이 이제 오늘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럼 당장 내일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이제 출석하는 것 때문에. 그럼 언제쯤 부를까요? 그러니까 아마 시기를 상당히 고심 끝에 조율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이 김건희 여사가 퇴원한다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민주기 특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여사를 소환할 거냐, 소환은 통보했느냐와 관련해서 네. 일단 특검 측에서는 아직 출석을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전격적으로 소환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치료가 상당히 좀 길었었고 바로 퇴원한 직후에 부른다는 점에서는 조금 특검팀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짚어주신 대로 내일 오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또 서울 고검에서의 내란 특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 조절은 하겠습니다만 네. 여러 혐의 중에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까지 관련자들의 재판이 끝났고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아마 그래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법률 대리인단과 시기를 조율하는 그런 실무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검찰 조사와 달리 특검팀은 이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물론 정당한 출석 요구라는 전제 조건 붙었어요. 정당한 출석 요구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해석의 나름이잖아요. 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나 출석하는 공개하면 나 진짜 안 나갈 거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일단은 비공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번 특검의 내일 조사를 그 비공개 상태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도록 해달라라고 하니까 내란 특검팀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그랬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피해자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네. 이게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이런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을 할 때 여기에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때와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간의 해석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내란 특검보다는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먼저 부르게 될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특검이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런 출석 요구 방법에 대해서 이 규정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현재 건강 상태 이게 뭐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가야겠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법을 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도의적으로 인지상정상 치료를 잘 받는 게 우선이겠죠. 하지만 그 치료를 이유로 무기한 출석을 안 할 경우 다가올 후폭풍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뉴스파이터의 다급한 제보 한 통이 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제목 보셨죠? 우리 집 도어록을 부순 경찰. 혹시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범죄라도 저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허. 자, 이 제보. 지난 일요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70대 여성이 새벽 시간에 겪었던 무서운 일을 뉴스파이터의 제보에 온 겁니다. 세상에. 새벽 1시쯤입니다. 네.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근데 제보자가 나가 보니까 문 앞에서 남녀가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네. 혹시 맞은편에 사는 부부가 아닌가 싶어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한 50분 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 했고 네. 이제는 좀 겁이 나기 시작해서 어머나. 제보자가 결국 현관 쪽으로 다시 가봤는데 네. 이미 도어록이 반쯤 부서져 있었던 어머나. 겁니다. 그리고 밖에는 두 남성이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쇠 수리경이었고 놀랍게도 또 다른 남성은 자신이 경찰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밤에 새벽에 누가 초인종만 띵동 눌러도 심장이 덜컥 뛰잖아요. 근데 도어락을 드다닥 쾅쾅쾅쾅 이랬대요. 근데 나가보니까 낯선 두 남성 얼마나 이 피해자분은 이 제보자분은 놀라셨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밖에서 뭐 삐리리 하는 도어락 소리 삐리리 하고 조금 있다 윙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뭐 이상하다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나중에 뭐 찰크덕 뭐 부시러지는 소리가 나서 문 밖에 나서 누구세요 했더니 경찰이요 이러는 거 있죠. 저는 너무 놀라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이 밖에 누가 경찰이라고 한밤에 왔는데 경찰이 맞느냐. 112에서 맞대요. 나는 그 112 말까지도 못 믿었어요. 왜냐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냐면 경찰이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란 경찰이 아무 죄가 없는 지금 제보자 집에 문을 드르륵 하고 열쇠공 불러가지고 드르륵 끼고 문 덜컥 들어가고 지금 문을 열라고 했는데 아니 이 경찰 맞냐고 112에 왜 안 물어봤겠어요? 근데 김명상 교수님 지금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지금? 경찰이 제보자의 문을 부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일단 그날에 제보자의 집 앞에서는 술에 취한 남성과 여성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다툼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 같은 호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3동 104동에 같은 1004호에 사는 이런 식으로 같은 호수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이었는데 이 여성분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보자의 집으로 잘못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다투는 상황에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여성이 제보자의 집이 자기의 집이라고 막 우기면서 문이 안 열린다라면서 불안을 호소하자 경찰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이 제보자의 집 도어락을 부쉈던 것입니다. 아니 듣고도 상황을 들어보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러면 딱 봐도 취중이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해도 2번, 3번, 재차, 3차 확인을 해야 되는데 취중인 사람이 내 집인데요. 문 잠겨서 빨리 문 열어줘요. 경찰 열어줘. 이런다고 열쇠공까지 불러서 문을 열게 합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새벽 2시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경찰은 더 황당하죠. 술 취한 사람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안에 누가 있냐 두들기거나 벨 한번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벨도 이렇게 안 눌리고 뿌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저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 그러면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어떤 제작진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어요.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여자분이 본인 집이 아닌 걸 착각을 경찰은 몰랐던 거지. 경찰관들 막 그 사이에서 막 진짜 확인을 했어야 되지만,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전에 교제 폭력 때문에 안전조치 대상자라 가지고 여자분이 막 남자가 쫓아서 막 싸우고 피해나 사이고 분리하고 여자가 막 그러면 떨고 막 이런 사기니까 그 여성이 계속 우리 집에 내 형을 열려다 망가진 것 같다. 너무 불안하다. 여씨한테 전화를 해달라.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좀 긴급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일단 피해자보 같이 우선이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뉴스파이터가 되도록이면 어떤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경찰분들을 다 지켜 세워드리려고 하고 노고를 진짜 다 감사하려고 매번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지금 경찰 관계자가 하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곱씹어 해석해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변명이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저 여성이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첫째,
아까 그 피해 당하신 여성분의 음성 들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눌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열리면 두 번째 경찰서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이 안 열리면. 네. 그리고 어머 저렇게 망가졌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 저런 상황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이 나도 보호 대상자예요. 나 힘들어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문 열어주면 다 그렇게 할 겁니까? 세상에. 그리고 최소한 신원하기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 주소 나와요. 그러네요. 이 사람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그거라도 확인해봐야죠. 아니 최소한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집에 문을 부수면서 도어락을 부수면서까지 문을 열어줄 정도라면 네. 이 사람이 신원이 확실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새벽에 어떻게 문을 막 벌컥벌컥 열어줍니까? 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 자체가 저는 너무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보호 조치가 필요하면 파출소든 아니면 그 경찰서에 데려가서 거기서 보호하면서 차근차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집에서 그냥 문을 막 열어달라고 부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경찰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차근차근 확인하고 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지. 저분이 지금 당장 예를 들면 뭐 위험한 상황에서 막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경찰과 함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경찰서에 태워서 잠깐 뭐 경찰서에 데려가서 신원 확인도 할 수 있을 거고 아까 피해자 말씀처럼 문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는 첫 번째 단체가 없다. 맞아요. 조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 경찰이 이걸 해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 상당히 황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이 부서졌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여성분이시고 네. 새벽 2시에 이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본인 이제 자녀들이 떨어져 사나 봐요. 그런데 그 자녀들 입장에서도 이제 엄마가 걱정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걱정돼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서진 도어락은 이웃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변상해 줬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보세요. 네, 장유미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이 제보해 주신 분은 70대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도 성인인데도 지금 혼자 계셔서 두려움에 떨었는데 물론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계 때문에 어린 자녀들만 두고 부모가 밤늦게까지 일하러 이 일터 가서 일하시느라고 부모가 자리를 비운 집도 집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저런 상황 맞닥뜨리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진짜. 당연하죠. 아이들 입장이라면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정도의 공포심, 두려움에 노출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좀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밤에 어떤 취객이 막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고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동에 같은 호수에 사는 사람으로 추정이 됐어요. 나중에 가긴 했지만.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도 이 주입이 정확하게 맞는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잖아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한 어떤 확인이 조금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안에 있었던 분이 그래도 성인이셨기 망정이지 정말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이 부분이 크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모로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경찰의 좀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한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일단 강전혜 변호사님. 네. 이 피해자분, 제보자 집을 자기 집인 줄 알고 술김에 잘못 알려준 여성은 일단 도어록이 이 부서진 걸 변상을 했대요. 일단 거기서 책임이 다 그칩니까? 혹시 거기에다가요 또 열쇠 공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경찰이 불러서 열쇠를 열려고 했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또 그리고 공권력에 있는 경찰은 아무 책임 없나요? 이 3명에서 어떻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각 경찰청에는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도어락을 부시거나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이 비용을 이제 그 지급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데 지금 경찰에게까지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께서는 그냥 도어락 정도 비용만 받고서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제보자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그 처음에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웃 주민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술이 취하기도 했었지만 그때 싸우고 있었던 남자분과의 관계가 어떤 교제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당시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했던 분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게 교제 폭력 피해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애매했지만 어쨌든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웃 주민이 도어락을 그 비용을 내면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원칙적으로는 경찰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에 그쳤기에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는 경찰 분들도 물론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아까 해명은 했지만 조금 더 왜 선량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보자분께서는 뭔가 좀 이 심리적 치료도 당분간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이 많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어허. 자, 이 늦은 시각, 캄캄한 새벽이죠. 헬멧을 쓴 남성이 한 가게 앞으로 다가오더니 네. 유리창을 쾅쾅쾅 하고 내리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자, 이 남성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헬멧을 쓴 채 길가에 앉아있는 한 남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그런가요? 저렇게 머리를 감싸며 깊은 고민을 하는가 싶더니 인근 건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잠시 후 한 가게 앞에 나타난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리벽을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유리에 금이 가자 망치로 부숩니다. 어머. 그리고는 저렇게 유리벽을 통째로 뜯어낸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후에는 진열된 상자들을 들고 황급히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눈 깜짝할 새에 지금 절도를 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그러면 저 인간이 아까 길가에 헬멧 쓰고 막 고뇌하듯이 한 거는 그 뭘 고심한 거예요? 고민은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도출이 된 겁니다. 이 남성 유리벽을 훼손해서 들어간 곳은요. 한 중고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진열대 위에 진열되어 있는 그 상자 뚜껑을 하나씩 이렇게 닫고는 전부 그대로 들고 달아나 버린 건데요. 이 남성이 훔쳐서 달아난 것은 명품 시계입니다. 근데 명품 시계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제품들을 싹 쓸어서 간 거예요. 네. 피해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냥 닥치는 대로 급한 대로 지금 보안 요원 출동하기 전에 급한 대로 쓸어 담은 것 같은데 저 몇 개 안 훔쳐간 것 같은데 1억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가져갔대요. 점주분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 터지고 황당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리가 깨지지는 않고 이제 유리가 이제 뜯어진 거예요. 그냥 너무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지금도 너무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혹시요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저게 순식간에 보세요. 그 가게에는 물건이 값이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나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쓸어 담은 것 같은데 1억 5천만 원이에요. 혹시 사전 답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범행 전에?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본인이 처음 가는 곳을 이 범행의 대상으로 삼기는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전 답습을 여러 번 해봤을 겁니다. 또 해당 이 절도의 대상이 된 곳은 중고지만 상당히 고가의 물품들이 많은 중고 명품 샵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이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장소를 물색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 이 주인, 이 점주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믿기지가 않겠죠. 완전히 그냥 통유리가 다 산산이 부서진 채로 이 아침에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세상에. 테니까요. 지금 복구도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랍니다. 지금 이 유리가 깨진 곳은 임시 비닐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막고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운영을 아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범행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초였기 때문에 더 사전 답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상에. 특히나 이 고가 물품들 한꺼번에 쓸어갔다고는 하지만 뭐 가방이나 의류보다 훨씬 비싼 게 시계류 아니겠습니까? 시계류를 훔친 뒤에 곧바로 더더군다나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도주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도주했다지만 저 인간 지금 잡혔겠죠, 강재래 변호사님? 아직도 안 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할 때까지 40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경찰이 이 용의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조금 아까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도망을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CCTV가 별로 없는 골목길로 간 거예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만약에 탔으면 이제 번호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CCTV가 없는 골목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어떤 경찰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뛰는 도둑놈 위에 나는 경찰이 있어요. 분명히 저런 짓을 한 인간은 동종 전과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 위주로 탐문하겠죠. 그리고 저 물건을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명품 시계를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팔 거 아니에요. 장문화비가 다 분명히 있을 거. 반드시 그거 다 연계돼서 조사할 거예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예요. 도망갈 데 없어요. 반드시 자수하기를 권해 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파혼했단 말에 속지 마세요.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이게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자,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면은요, 수많은 사연글들이 올라오죠. 네. 내가 이래서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인즉 결혼 쫑났어요. 결혼 파투 나서 팔아요라고 이렇게 결국 결혼 생활이 이어지지 못해서 무언가를 판다. 가전을 내놓는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청소기나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들이 자주 포착이 되는데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네. 저렇게 브랜드는 좀 생소한데 해당 제품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무려 판매가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에 이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싼 거는 10만 원 이하, 비싼 거는 30만 원 가까이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100만 원 이상 고가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싸게 내놨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장유민 변호사님, 요즘 이제 저런 중고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연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사연 있는 물품인데 뭔가 이제 이걸 보시는 것도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근데 가격대를 보니까 어머! 시중에 이건데 이렇게 파는데 어머 나 이거 사면 횡재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 드시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그 결혼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새 제품 그리고 좋은 제품 고르고 골라서 마련을 하고 아하. 그런데 결혼이 깨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아이고.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들여놓을 집이 없고 막 이러면은 싸게 처분해야 되니까 혹한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도 너무 많이 이런 유사한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신종 마케팅 수법인가요? 아니면 이거 혹시 사기 아닐까요? 왜 이렇게 유사한 글들? 아마 파혼이란 게 좀 이례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파혼했다고 하면서 이런 신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지? 그랬는데 실제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네. 안진용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팔겠다고 하는 이 물품을 뭐 포털 등에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사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거래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주 무거운 물품은 몰라도 뭐 비교적 간이한 청소기나 드라이기 뭐 이런 부분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안 된다. 왜요? 무조건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아져서 이거 좀 수상한데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진짜 김묘성 기자님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뭔가 미심쩍고 수상해
보이는 대목이 있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어플에 올라온 이 파혼 글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네? 물론 모든 판매자들, 모든 그 파혼 글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판매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값싼 제품을 온라인상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등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중고거래 어플에 이 온라인에 올렸던 그 가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거래 어플에 또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서 본 사람들은 와, 시세보다 이 물건이 싸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을 사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 구매자들이 보통 중고 물품 그 어플에서 바로 구입을 하기 전에 여기저기 가격을 비교해보는 습성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검색 습관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검색까지 해보고 이 물건 시중에 진짜 얼마일까 검색해야 돼. 어머 진짜 와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비싼 거였네 하시고 이 가격대를 보면 어머 진짜 왜 이렇게 안 넘어갈 사람들이 없겠네 진짜. 다 넘어갈 수밖에 없죠. 비교해 보니까 정말 싸니까. 그리고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장미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들을 통해서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내가 좋아하고 너무 아끼는 제품인데 지금 불가피하게 판매해요. 이런 좀 구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아까 뭐 이혼했어요. 이게 저 네네. 이혼했어요라고 글을 올리는 거예요. 이혼하다 보니까 뭐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뭐 별로 쓰지 않은 물건이니까 이거 싸게 판매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제품이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또는 이런 거예요. 동생이 군대 가서 필요 없어서 팔아요. 이런 걸 올린다거나 가게 정리해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싸게 팝니다. 이런 걸 올린다거나 좋은 물건인데 아쉽지만 저렴하게 내놔요. 이런 현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혹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을 통해서 이게 마치 좋은 제품인 것처럼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업 종사자 즉 저 중고 사이트 이런 데서 일하는 현업 종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판촉용이나 사은품으로 끼워받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냉장고를 사면 뭘 끼워주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또 가전제품 좀 비싼 걸 사면 사은품으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런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는 그런 걸 더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특정한 나라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중국산이나 이런 산들인데 마치 고가의 제품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혼했어요 또는 뭐 동생이 군대 가서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마치 좋은 제품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이런 일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요. 누리꾼들에 따르면 내주 업체에서 여기저기 올려서 판매하다 보니까 상품 관리도 잘 안 되고 제조사도 모르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효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값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뭐 이혼했어요. 동생이 군대 가서 팔아요. 이런 것들 올린다고 해서 이게 꼭 좋은 제품이라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고가로 등록해 놓으면 실제 값보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중국 사이트에 올려가서 제가 파원 또는 군대 간 동생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어서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실제 올린 중고거래에 올린 건 거의 그 제품의 실제 가격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약에 샀다 쳐요. 그럼 이건 사기에 당한 거예요. 사기를? 아마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 중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100만 원인데 50만 원에 팝니다라고 판촉을 했지만 실제로 정가 자체가 50만 원이었던 이 제품 이것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가격을 속이는 것이 사기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온라인상에 본인들이 이 금액을 뻥튀기해서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 중고거래 앱에서는 원래 가격으로 팔았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 판례를 봤을 때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행동은요. 제발 그만 멈추시고요. 혹시 이 뉴스파이터 시청자분들 중엔 그런 분 안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거 보고 따라하려는 그 못된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중고거래 사이트가 건전해지잖아요. 네, 기대해 볼게요. 어머나 세상에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이름 신지 씨인데 옆에 나타난 새로운 남자 아니 맨날 우리 신지 씨 하면 따라다니는 게 김종민 씨인데 김종민 씨하고 그때 결혼했잖아요. 그럼 누굴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노래방에서 순재 많이 불렀는데 김효성님 근데 코요태 3인방 남자분 말고 새로운 남자 그럼 또 4인조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네, 코요태가 지금 올해로 27년이 됐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신지 씨 옆에는 김종민 씨가 늘 계셨기 때문에 두 사람 커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하. 아니었습니다. 김종민 씨가 이미 짝꿍을 만나서 그렇죠. 결혼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신지 씨 옆에 새로운 남성이 나타났는데 13년 차 가수 문원 씨입니다. 어머나. 그런데요, 신지 씨가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13년 차 가수 문원 씨와 함께 듀엣곡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저분인가 봐요? 네, 듀엣곡의 이름이요. 뒤에 보이는데 샬라카둘라입니다. 샬라카둘라 마법 주문 그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그래요? 비비디바비디부 그 안에 있는 문구인데 진짜 모르시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 김효성 기자님은. 네, 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그 마법처럼 다가온 그 떨리는 순간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네. 왜 갑자기 문원 씨와 노래를 하면서 사랑의 주문을 외웠을까? 야. 이 두 사람 내년에 결혼한다고 어머, 합니다. 진짜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문원 씨가 바로 신지 씨의 예비 신랑인 거죠. 야, 근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팬분들 모르게 연애하고 또 이렇게 같이 듀엣곡까지 발표했을까요? 그 달달한 노래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문헌입니다. 지금 굉장히 낯선 장면이에요. 제가 이번에 솔로를 발표하면서 문원 씨와 함께 듀엣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을 하고 계시는 또는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문의 마법을 걸어보는 그런 노래거든요. 사랑을 시작해볼까 그대와 나 꽃처럼 날아 이 순간 Oh I love you I do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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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that you love m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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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that you baby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I do 아니 근데 두 사람이 커플이란 걸 모르고 만약 이 뮤직비디오를 봤어도 안지준 기자님 이랬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 뭐야 눈이 뭐야 막 그랬을 거야. 눈빛 뭐야 막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신지 씨가 나오는 예능에서 많이 썼던 말장난인데요. 네. 옆에 있는 남자 누구신지 이런 겁니다. 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예비 신랑이 됐는데 원래는 7살 연하의 그 후배 가수였어요. 2012년에 나랑 살자로 데뷔를 했는데 신지 씨가 DJ를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네.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어떻게 전해졌냐? 웨딩 촬영을 먼저 한 거예요. 내년 결혼 계획인데 왜 웨딩 촬영을 먼저 했을까 놓고 보면은 이 신지 씨가 이제 코요태 국내 콘서트를 비롯해서 해외 공연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미리 촬영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얘기가 흘러나간 거죠. 그래서 신지 씨가 원래 본인이 직접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기자님들이 좀 더 빨랐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럼 장윤민 변호사님 혹시 그러면 코요태 멤버들도 지금 뉴스파이트 보고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아니요,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오늘도 신지 씨 SNS를 보면요, 이 코요태 멤버들과 같이 식사하는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직장 동료지만 진짜 이제 인생의 절친, 찐친이 된 것 같은데 이 먼저 결혼을 한 김종민 씨 같은 경우에도요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신지와 백가의 순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좋은 소식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제 신지 씨까지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정말 백가 씨만 이제 나 홀로 그러니까요. 싱글이 되게 됐는데요. 그럼 섭섭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 예비 신랑 문원 씨가 본인의 어머니 장례식 때도 계속 빈소를 지켜주기도 했고 또 워낙에 신나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그룹이다 보니까 여름에 행사가 많은데 이 결혼 준비로 행사 못 나가는 게 내심 서운하진 않느냐라는 질문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나한테는 행사보다 두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정 있습니다. 멋지네요. 내년 신지 씨 결혼식 때 또 코요태가 멋진 무대 또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또 좋은 인연 또 사랑 키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짜 아리송한 게 많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제목 그대로입니다. 빙글빙글 돌더니 도망을 갔다. 네. 무슨 내용일까요? 지난달입니다.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비가 와서 미끄러운 찻길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낸 다음에 알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네. 무슨 내용일지 영상 확인해 보시죠. 네네.
충돌 후에 빗길에 미끄러져서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는 어머머. 차량입니다. 어. 잠시 뒤에 사고가 난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네. 잠시 멈춰서 상황을 파악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잘 보세요. 운전자가 갑자기 재빠르게 달려가더니 네. 방호 울타리로 훌쩍 뛰어넘어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저게 사라졌다기보다는 안지훈 교수님 2차선 그냥 찾길에 서 있으면 2차선을 알 수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이 운전자 차량을 두고 도망치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경찰은 CCTV 관제 센터와 함께 공조해서 운전자를 찾기 시작했는데 네. 그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하하, 네네.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경찰은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그 운전자를 찾습니다. 그러다 어느 골목길에서 운전자를 찾아내는데요. 운전자를 뒤따라간 경찰은 이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무시합니다. 하하. 이에 경찰,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운전자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참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당시 출동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려고 한 3-4번 정도 고지를 드렸거든요. 완강하게 막 저항하면서 저희를 막 좀 때리려 하고 약간 위협을 하시길래 그래도 이제 절차를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로 이제 그 체포를 했거든요. 자기가 뭐 야구 선수 생활해가지고 뭐 자기 싸움 잘한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웃기는 얘기네요, 진짜. 아니 야구선수 싸움 잘하면 어쩔 건데요, 최전봉 교수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근데 실제로 확인해봤더니 야구 선수인 것도 확인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거짓말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네네. 야구 선수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영상 속에 뭐 누군가 계속 전화 통화하거든요. 아, 네네. 누군지 아십니까? 뭘까요?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아유, 근데 그 차 못났다 못났어. 참. 사고 난 차량의 소유주도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아하, 자기 참. 엄마 차를 타고 가서 엄마 나 어떡해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더 웃겨요. 운전자에게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침착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 아들이죠. 맞아요. 둘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네. 운전자를 찾아낸 경찰 운전자에게 술 냄새 나니까 계속 측정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3번 거부했죠. 아하. 그리고 나서 본인 신분증이라고 내민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가짜 신분증이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체포됐고요. 그 엄마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건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니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